여러분은 혹시 누군가에게 거절당할까봐 진짜 하고 싶은 말을 삼킨 적이 있으신가요? 아니면 진짜 내 모습을 보여줬다가 사람들이 떠날까봐 두려워서 가면을 쓰고 살아가고 계신가요? 우리는 모두 어느 정도는 이런 두려움 속에서 살아갑니다. 거부당하는 것에 대한 공포, 사람들의 인정을 받지 못할까봐 하는 불안감, 이 두려움은 어디서 오는 걸까요? 그리고 왜 우리는 다른 사람의 시선에 이렇게 민감하게 반응할까요?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이 두려움의 뿌리를 찾아가고 그 두려움에서 벗어나 진정으로 자유로운 삶을 사는 방법에 대해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이것은 단순히 자신감을 높이는 방법에 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쌓아온 정서적 패턴을 이해하고 진정한 나를 찾아가는 여정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칼 융이라는 위대한 심리학자는 이 여정을 개성화, 즉 자기 자신이 되어가는 과정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의 핵심에는 다른 사람의 승인 없이도 스스로를 온전히 받아들이는 법을 배우는 것이 있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지금까지 다른 사람들의 인정을 받기 위해 애쓰며 살아왔다면 오늘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 깊은 곳을 건드릴 것입니다. 준비되셨나요? 그럼 함께 시작해 보겠습니다. 거부당하는 것에 대한 두려움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깊은 곳에서 시작됩니다. 대부분의 경우 그 시작점은 우리의 어린 시절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아기로 태어난 우리는 완전히 무력한 존재였습니다. 우리는 생존을 위해 부모나 양육자의 사랑과 보살핌에 전적으로 의존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많은 경우 우리가 받는 사랑에는 조건이 붙어 있었습니다. 착하게 굴면 사랑받고, 말을 잘 들으면 칭찬받고, 성적이 좋으면 인정받았습니다. 반대로 떼를 쓰거나 말을 안 듣거나 기대에 미치지 못하면 사랑이 철회되는 듯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물론 대부분의 부모님들은 최선을 다해 자녀를 사랑하십니다. 하지만 우리 문화 속에는 조건적 사랑이 깊이 뿌리 내려 있습니다. 네가 이렇게 하면 너를 사랑해. 네가 저렇게 하면 실망이야. 이런 메시지들을 받으며 자란 아이는 자신의 진짜 모습이 사랑받을 만한 것이 아니라고 배우게 됩니다. 융은 이런 과정을 통해 우리가 페르소나를 만들어낸다고 말했습니다. 페르소나란 라틴어로 가면을 뜻하는데 우리가 세상에 보여주는 얼굴, 사회적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도록 만들어낸 자아의 모습입니다. 어린 시절부터 우리는 어떤 모습을 보여야 사랑받을 수 있는지 학습합니다. 그리고 그 학습된 모습이 우리의 페르소나가 됩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어떤 아이는 항상 밝고 긍정적인 모습을 보여야 부모님이 좋아한다는 것을 배웁니다. 그래서 슬프거나 화가 나도 웃는 얼굴을 지어야 합니다. 어떤 아이는 완벽해야만 인정받는다는 것을 배웁니다. 그래서 항상 1등을 해야 하고 실수를 용납할 수 없게 됩니다. 또 어떤 아이는 순종적이어야만 사랑받는다는 것을 배웁니다. 그래서 자신의 의견을 표현하는 것을 두려워하게 됩니다. 이런 패턴들은 어린 시절에 형성되지만 우리가 어른이 된 후에도 계속 작동합니다. 우리는 직장에서, 친구 관계에서, 연애에서, 심지어 가족 관계에서도 이 페르소나를 계속 착용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진짜 나를 보여주는 것이 두렵습니다. 왜냐하면 진짜 나를 보여줬다가 거절당하면 어떡하나 하는 두려움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아이러니가 발생합니다. 우리가 페르소나를 쓰는 이유는 사람들과 연결되기 위해서인데 페르소나를 쓸수록 우리는 진정한 연결에서 멀어집니다. 사람들이 좋아하는 것은 진짜 나가 아니라
내가 만들어낸 가면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무리 많은 사람들에게 둘러싸여 있어도 깊은 외로움을 느낍니다. 진짜 나를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공허함을 느낍니다. 한국 사회에서 이런 현상은 특히 두드러집니다. 우리는 체면과 눈치를 중시하는 문화 속에서 자랐습니다. 남들이 뭐라고 할까, 다른 사람들 눈에 어떻게 보일까가 항상 중요했습니다. 집단주의 문화 속에서 우리는 개인보다는 우리라는 집단의 이론으로 살아가는 것을 배웠습니다. 그래서 나 자신의 목소리를 듣는 것보다 다른 사람들의 기대에 부응하는 것이 더 중요했습니다. 이런 환경에서 자란 우리에게 거부당하는 것은 단순히 개인적인 실망이 아니라 사회적 죽음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욱 조심스럽게 행동하고 더욱 완벽한 페르소나를 만들어냅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우리는 진짜 우리 자신을 잃어버립니다. 융은 이것을 그림자의 형성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림자란 우리가 의식적으로 인정하고 싶지 않은 억압하고 숨기고 싶은 우리 성격의 측면들입니다. 우리가 착해야 한다고 배웠다면 우리 안의 분노는 그림자가 됩니다. 우리가 강해야 한다고 배웠다면 우리 안의 취약함은 그림자가 됩니다. 우리가 성공해야 한다고 배웠다면 우리 안의 실패와 두려움은 그림자가 됩니다. 그림자는 사라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의식적으로 인정하지 않는다고 해서 존재하지 않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림자는 무의식 속에서 더 강력한 힘을 발휘합니다. 우리가 억눌러 놓은 감정들은 예상치 못한 순간에 폭발하기도 하고 우리의 행동을 은밀하게 조종하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항상 착하고 배려심 많은 사람으로 살아온 분이 있다고 해봅시다. 이분은 자신의 분노를 절대 표현하지 않습니다. 화가 나도 참고 억울해도 참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아주 사소한 일에 갑자기 폭발합니다. 본인도 놀랄 정도로 격한 반응을 보입니다. 이것이 바로 억압된 그림자가 나타나는 방식입니다. 또 다른 예를 들어볼까요? 항상 강하고 독립적인 모습을 보여야 한다고 믿는 분이 있다고 합시다. 이분은 다른 사람에게 도움을 청하는 것을 약함의 표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혼자서 모든 것을 해결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점점 더 지쳐가고 고립됩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번아웃을 경험하거나 우울증에 빠지기도 합니다. 우리가 그림자를 계속 억압하는 한 우리는 온전한 사람이 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의 일부를 부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거부당하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더욱 강화되는 이유입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의 일부조차 받아들이지 못하는데 어떻게 다른 사람들이 우리를 받아들여 줄 것이라고 기대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다면 이 악순환에서 벗어나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융은 개성화라는 개념을 제시했습니다. 개성화란 자기 자신이 되어가는 과정, 진정한 자기를 발견하고 실현해가는 여정입니다. 이것은 쉬운 길이 아닙니다. 오히려 용기가 필요한 도전입니다. 왜냐하면 개성화는 우리가 그동안 피해왔던 것, 즉 우리의 그림자와 직면하는 것을 요구하기 때문입니다. 그림자와의 통합이라는 개념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것은 우리가 억압하고 부정해온 우리 성격의 측면들을 의식적으로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과정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어두운 면을 정당화하거나 그것에 따라 무분별하게 행동하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오히려 그것을 인식하고 이해하고 통합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항상 착한 사람이어야 한다고 믿어온 분이 자신 안에도 분노가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 분노를 느끼는 것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는 것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분노는 우리의 경계가 침범당했을 때 나타나는 자연스러운 감정입니다. 그것을 인정하고 건강한 방식으로 표현하는 법을 배우는 것이 성숙입니다. 또 다른 예로 항상 강해야 한다고 믿어온 분이 자신의 취약함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때로는 힘들고, 때로는 도움이 필요하고, 때로는 울고 싶다는 것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이것이 약함이 아니라 완전한 인간으로서의 모습이라는 것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그림자와의 통합은 우리를 더 온전한 사람으로 만듭니다. 우리는 더 이상 우리 자신의 일부를 부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빛과 어둠 강점과 약점 성공과 실패를 모두 포함하는 복잡한 인간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이 우리를 특별하게 만듭니다. 그런데 그림자와 통합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또한 우리가 외부로부터 받은 정체성에서 벗어나 진정한 자기를 발견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개성화의 핵심입니다.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많은 정체성을 부여받습니다. 너는 큰아들이니까 책임감이 있어야 해. 너는 딸이니까 순종적이어야 해. 너는 의사 집안의 자녀니까 공부를 잘해야 해. 너는 가난한 집에서 태어났으니까 열심히 일해서 성공해야 해. 이런 메시지들은 우리의 정체성을 형성합니다. 하지만 이것들은 진짜 우리가 아닙니다. 이것들은 다른 사람들이 우리에게 투사한 기대와 역할일 뿐입니다. 개성화는 이런 외부에서 부여된 정체성을 하나씩 벗어던지고 진정한 나는 누구인가 하는 질문에 답하는 과정입니다. 이것은 반항이나 거부가 아닙니다. 오히려 깊은 자기 탐구의 과정입니다. 나는 정말 무엇을 원하는가? 나를 행복하게 만드는 것은 무엇인가? 내 가치관은 무엇인가? 내가 의미 있다고 생각하는 삶은 어떤 것인가? 이런 질문들에 답하기 위해서는 외부의 소음을 잠시 멈추고 내면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융은 자기라는 개념을 제시했습니다. 자기란 우리 정신의 중심이자 전체성을 나타내는 원형입니다. 이것은 에고, 즉 의식적 자아보다 훨씬 더 큰 것입니다. 자기는 우리의 의식과 무의식, 페르소나와 그림자, 그리고 우리의 모든 가능성을 포함합니다. 개성화는 에고가 자기에게 복종하는 과정입니다. 이것은 에고를 없애는 것이 아니라 에고가 더 이상 주인이 아니라 자기를 섬기는 도구가 되는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 우리는 우리 자신보다 더 큰 무언가와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경험합니다. 이런 이야기가 추상적으로 들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좀 더 구체적인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어떤 분이 평생을 의사로 살아왔다고 해봅시다. 부모님이 의사였고 어릴 때부터 당연히 의사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열심히 공부해서 의대에 들어갔고 의사가 되었습니다. 사회적으로 성공했고 경제적으로도 안정되었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이 항상 공허합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이런 질문을 하게 됩니다. 만약 부모님의 기대가 없었다면, 만약 사회적 지위에 대한 욕구가 없었다면 나는 정말 의사가 되고 싶었을까? 이 질문은 무섭습니다. 왜냐하면 이 질문에 정직하게 답하는 것은 지금까지 살아온 삶 전체를 의문시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런 질문을 하는 것이 바로 개성화의 시작입니다. 어쩌면 이분은 진정으로 의사의 길을 사랑한다는 것을 재발견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다른 사람의 기대 때문이 아니라 자신의 진정한 선택으로서 말입니다. 또는 이분은 자신이 정말 하고 싶었던 것이 다른 것이었다는 것을 발견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음악이나 글쓰기 같은 것 말입니다. 중요한 것은 결과가 아니라 이 질문을 하는 용기입니다. 외부에서 부여된 정체성에 의문을 제기하고 진정한 자기를 찾아가려는 의지입니다. 이것이 바로 개성화입니다. 그런데 이 과정은 외롭고 두려울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외부에서 부여된 정체성을 벗어던질 때 우리는 일시적으로 정체성을 잃은 것처럼 느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나는 누구인가 하는 질문에 답이 없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이 공허함이 두렵습니다. 또한 우리가 진정한 자기를 찾아가기 시작하면 주변 사람들이 불편해할 수 있습니다. 특히 우리의 페르소나에 익숙해진 사람들은 우리의 변화를 좋아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들은 예전의 우리를 원합니다. 그들의 기대에 부응하는 우리를 원합니다. 이것이 바로 거부당하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가장 강렬하게 나타나는 순간입니다. 우리가 진정한 자기가 되려고 할 때 사람들이 우리를 거부할 수도 있습니다. 이것은 실제로 일어날 수 있는 일입니다. 어떤 관계들은 우리가 변화하면서 자연스럽게 끝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깨달음이 있습니다. 우리의 페르소나를 사랑하는 사람들이 우리를 거부한다면 그들은 애초에 진짜 우리를 사랑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우리가 만들어낸 가면을 사랑했을 뿐입니다. 그리고 그런 관계는 진정한 관계가 아닙니다. 진정한 관계는 우리가 진짜 모습을 보여줄 때 시작됩니다. 우리의 완벽함이 아니라 불완전함을 보여줄 때, 우리의 강함뿐만 아니라 약함도 보여줄 때, 우리의 성공뿐만 아니라 실패와 두려움도 공유할 때 말입니다. 이렇게 취약한 모습을 보여주는 것은 무섭습니다. 하지만 이것만이 진정한 친밀감으로 가는 유일한 길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역설을 만납니다. 우리가 거부당하는 것을 두려워해서 가면을 쓰고 살면 우리는 진정한 연결을 경험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진짜 모습을 보여주고 거부당할 위험을 감수할 때 비로소 진정으로 우리를 받아들이는 사람들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거부당하는 것에 대한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을까요? 첫 번째 단계는 이 두려움이 어디서 왔는지 이해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이야기한 것처럼 이 두려움은 어린 시절의 조건적 사랑에서 비롯되었습니다. 이것을 이해하는 것만으로도 큰 도움이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어린 시절의 패턴을 현재에도 반복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기 때문입니다. 어른이 된 지금 우리는 더 이상 생존을 위해 부모의 승인에 의존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무의식은 여전히 그때의 공포를 기억하고 있습니다. 거부당하는 것이 마치 죽음처럼 느껴지는 것은 이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제 우리는 거부당해도 죽지 않습니다. 불편하고 고통스러울 수는 있지만 그것이 우리를 파괴하지는 않습니다. 두 번째 단계는 자기 수용을 연습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가장 중요하고도 어려운 부분입니다. 우리는 평생 다른 사람들의 승인을 구하며 살아왔습니다. 이제는 우리 자신의 승인을 구해야 합니다. 우리 자신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자기 수용은 자기 만족이나 자기 합리화와 다릅니다. 자기 수용은 우리의 불완전함을 인정하면서도 그것 때문에 우리의 가치가 줄어들지 않는다는 것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실수를 합니다. 우리는 때로 실패합니다. 우리는 항상 옳지 않습니다. 우리는 때로 이기적이고 질투하고 화를 냅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이 괜찮습니다. 이것이 인간이기 때문입니다. 자기 수용을 연습하는 한 가지 방법은
자기 대화를 바꾸는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자기 자신에게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는 절대 하지 않을 만큼 가혹한 말을 합니다. 너는 왜 이렇게 못났니? 너는 왜 이것도 못하니? 너는 실패자야. 이런 내면의 목소리를 듣고 있다면 의식적으로 그것을 바꿔야 합니다. 자신에게 친구에게 하듯이 따뜻하고 이해심 있게 말하는 연습을 해보세요. 실수했어. 괜찮아. 누구나 실수해. 이번에 잘 안 됐어. 괜찮아. 다음에 더 잘하면 돼. 힘들어. 괜찮아. 쉬어도 돼. 이렇게 자신에게 자비로운 태도를 갖는 것이 자기 수용의 시작입니다. 또한 우리는 우리의 그림자를 받아들이는 연습을 해야 합니다. 우리 안에 있는 부정적인 감정들, 바람직하지 않다고 배운 특성들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화가 나는 것은 괜찮습니다. 질투하는 것도 괜찮습니다. 때로 게으르고 싶은 것도 괜찮습니다. 이런 감정들을 느끼는 것이 나쁜 사람을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이런 감정들을 억압하고 부정하는 것이 문제를 만듭니다. 세 번째 단계는 진정성을 연습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점진적인 과정이어야 합니다. 갑자기 모든 사람에게 완전히 솔직해지려고 하면 압도될 수 있습니다. 대신 안전한 관계에서부터 시작하세요. 가장 신뢰하는 사람과 함께 진짜 당신의 모습을 조금씩 공유해보세요. 예를 들어 항상 괜찮다고 말하던 것을 멈추고 정말 힘들 때는 힘들다고 말해보세요. 항상 동의하던 것을 멈추고 정말 다른 의견이 있을 때는 그것을 표현해보세요. 항상 웃던 것을 멈추고 정말 슬플 때는 우는 것을 허락해보세요. 처음에는 이것이 매우 어색하고 두려울 것입니다. 여러분은 상대방이 어떻게 반응할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놀라운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많은 경우 사람들은 우리의 진정성에 긍정적으로 반응합니다. 오히려 우리가 취약함을 보여줄 때 더 가까워집니다. 우리의 완벽함이 아니라 불완전함이 사람들과 연결되게 만듭니다. 물론 모든 사람이 긍정적으로 반응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우리의 변화를 좋아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우리를 거부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고통스럽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또한 정화의 과정입니다. 우리가 진짜 모습을 보여줄 때 우리와 진정으로 어울리지 않는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떠나갑니다. 그리고 진정으로 우리를 받아들이는 사람들은 더 가까워집니다. 네 번째 단계는 내면의 승인을 구축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가치가 외부의 승인에 의존하지 않는다는 것을 깊이 이해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가치는 우리가 무엇을 하는지, 다른 사람들이 우리를 어떻게 생각하는지와 무관하게 내재적인 것입니다. 이것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가치를 측정하는 방식을 바꿔야 합니다. 우리 문화는 성취 생산성 성공으로 가치를 측정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 많이 해야 하고, 더 많이 성취해야 하고, 더 성공해야 한다고 느낍니다. 하지만 이것은 끝없는 경주입니다. 아무리 많이 성취해도 충분하지 않습니다. 항상 더 많이 해야 합니다. 하지만 우리의 가치는 우리가 하는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존재하는 것 자체에 있습니다. 갓난아기를 생각해 보세요. 아기는 아무것도 하지 못합니다. 생산적이지 않습니다. 성취도 없습니다. 하지만 아기는 사랑받을 가치가 있습니다. 단지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우리 모두에게 해당됩니다. 우리는 단지 존재한다는 이유만으로 가치가 있습니다. 이것을 진정으로 받아들일 때 거부당하는 것에 대한 두려움은 그 힘을 잃습니다. 왜냐하면
누군가가 우리를 거부한다고 해서 우리의 가치가 줄어들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단지 그 사람이 우리와 맞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할 뿐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괜찮습니다. 모든 사람이 우리를 좋아할 필요도 없고 우리가 모든 사람을 좋아할 필요도 없습니다. 5번째 단계는 고독을 편안하게 받아들이는 법을 배우는 것입니다. 이것은 외로움과 다릅니다. 외로움은 연결의 부재에서 오는 고통입니다. 하지만 고독은 자기 자신과 함께 있는 능력입니다. 우리가 고독을 편안하게 받아들일 수 있을 때 우리는 더 이상 다른 사람의 승인에 절박하게 의존하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혼자 있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혼자 있으면 불편한 생각과 감정들이 올라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바쁘게 지내고 소셜미디어를 보고 다른 사람들과 함께 있으려고 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우리 자신으로부터 도망치는 것입니다. 고독의 시간을 갖는 것은 자기 자신을 알아가는 데 필수적입니다. 조용히 앉아서 우리의 생각과 감정을 관찰하는 시간, 우리가 진정으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깊이 생각하는 시간, 우리의 내면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명상이나 일기 쓰기 같은 실천들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매일 몇 분이라도 조용히 앉아서 호흡에 집중하고 떠오르는 생각들을 판단 없이 관찰하는 것입니다. 또는 매일 일기를 써서 당신의 생각과 감정을 정리하는 것입니다. 이런 실천들을 통해 우리는 점차 우리 자신과 편안해집니다. 6번째 단계는 의미 있는 연결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개성화는 고립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깊고 진정한 연결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제 우리는 양이 아니라 질을 추구합니다. 많은 표면적인 관계보다는 몇 개의 깊은 관계를 선택합니다. 우리가 진정한 자기가 되어갈 때 우리는 자연스럽게 우리와 공명하는 사람들을 끌어당깁니다. 우리의 가면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진짜 우리를 받아들이는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이런 관계들은 피상적이지 않습니다. 깊고 의미 있고 상호적입니다. 이런 관계에서는 우리가 취약해질 수 있습니다. 우리의 두려움과 불안을 공유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꿈과 열망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상대방도 똑같이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진정한 친밀감입니다. 하지만 이런 관계를 구축하는 것은 시간이 걸립니다. 그리고 위험을 감수해야 합니다. 우리는 먼저 취약해져야 합니다. 먼저 진짜 우리 모습을 보여줘야 합니다. 그리고 상대방이 어떻게 반응할지는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이것만이 진정한 연결로 가는 길입니다. 7번째 단계는 거부를 재정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거부를 우리의 가치에 대한 판단으로 받아들이는 경향이 있습니다. 누군가가 우리를 거부하면 우리는 우리에게 무언가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거부는 종종 단순히 맞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어떤 사람이 우리를 좋아하지 않는다고 해서 우리가 나쁜 사람이 아닙니다. 단지 그 사람과 우리가 서로 맞지 않는 것뿐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양쪽 모두에게 괜찮은 일입니다. 예를 들어 당신이 조용하고 사색적인 사람이라고 해봅시다. 당신은 깊은 대화를 좋아하고 혼자만의 시간을 즐깁니다. 어떤 사람이 당신을 지루하다고 생각하고 거부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당신에게 문제가 있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단지 그 사람은 더 활동적이고 사교적인 사람을 선호한다는 것을 의미할 뿐입니다. 반면에 다른 사람은 당신의 깊이와 사려 깊음을 높이 평가할 것입니다.
거부를 이렇게 재정의할 때 우리는 그것을 개인적으로 받아들이지 않게 됩니다. 우리는 모든 사람에게 맞을 수 없다는 것을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괜찮습니다. 실제로 이것은 자유롭게 만듭니다. 우리는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려고 노력하는 것을 멈출 수 있습니다. 8번째 단계는 실패를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거부에 대한 두려움은 종종 실패에 대한 두려움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시도했다가 실패하면 사람들이 우리를 거부할 것이라고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시도하지 않습니다. 안전한 곳에 머무릅니다. 하지만 성장은 안전한 곳밖에 있습니다. 우리가 새로운 것을 시도하고 위험을 감수하고 실패할 가능성을 받아들일 때만 우리는 성장합니다. 실패는 끝이 아니라 배움의 기회입니다. 융은 실수와 실패가 개성화 과정의 필수적인 부분이라고 보았습니다. 우리가 완벽하려고 노력하는 한 우리는 진정한 자기가 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완벽함은 인간의 특성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불완전한 존재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불완전함이 우리를 아름답고 독특하게 만듭니다. 실패를 받아들이는 것은 자신에게 자비로운 것을 의미합니다. 실수했을 때 자신을 채찍질하는 대신 무엇을 배울 수 있는지 묻는 것입니다. 실패했을 때 자신을 비난하는 대신 시도한 용기를 인정하는 것입니다. 9번째 단계는 경계를 설정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역설적으로 들릴 수 있습니다. 우리가 거부를 덜 두려워하기 위해서 경계를 설정해야 한다니요. 하지만 이것은 중요합니다. 경계는 우리가 어디서 끝나고 다른 사람이 시작하는지를 정의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거부를 두려워해서 경계를 설정하지 못합니다. 그들은 노라고 말하지 못합니다. 그들은 자신의 필요를 표현하지 못합니다. 그들은 다른 사람들의 기대와 요구에 항상 응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우리를 지치게 만들고 분노하게 만들고 결국에는 관계를 해칩니다. 건강한 경계는 건강한 관계의 기초입니다. 경계를 설정하는 것은 이기적인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자기 존중의 표현입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의 필요와 한계를 존중할 권리가 있습니다. 경계를 설정할 때 어떤 사람들은 불편해할 수 있습니다. 특히 우리가 이전에 경계 없이 살았다면 더욱 그렇습니다. 하지만 진정으로 우리를 존중하는 사람들은 우리의 경계를 존중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경계를 존중하지 않는 사람들은 아마도 우리의 삶에 있어야 할 사람들이 아닐 것입니다. 10번째이자 마지막 단계는 과정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개성화는 목적지가 아니라 여정입니다. 우리는 어느 날 갑자기 완전히 개성화된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평생에 걸친 과정입니다. 이 과정에는 오르막과 내리막이 있을 것입니다. 때로는 진전하는 것처럼 느껴지고 때로는 후퇴하는 것처럼 느껴질 것입니다. 때로는 자신감이 넘치고 때로는 의심으로 가득할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정상입니다. 중요한 것은 계속 나아가는 것입니다. 넘어져도 다시 일어서는 것입니다. 실수해도 배우고 계속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자신에게 인내심을 갖는 것입니다. 융은 개성화 과정을 나선형으로 비유했습니다. 우리는 같은 이슈들을 반복해서 마주치지만 매번 조금 더 높은 이해의 수준에서 마주칩니다. 우리는 같은 두려움을 다시 느낄 수 있지만 이번에는 그것을 다루는 더 나은 도구를 가지고 있습니다. 한국 사회에서 이런 개성화의 여정은 특별한 도전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문화는 집단의 조화를 중시하고 개인의 독특함보다는 사회적 역할을 강조합니다. 나보다는 우리가 중요합니다. 이런 환경에서 진정한 자기를 찾아간다는 것은 문화적 기대에 도전하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한국 문화에는 깊은 자기 성찰의 전통도 있습니다. 수양이라는 개념 내면을 들여다보고 더 나은 사람이 되기 위해 노력하는 전통 말입니다. 개성화는 어떤 면에서 이 전통의 현대적 표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최근 한국 사회는 빠르게 변하고 있습니다. 특히 젊은 세대는 개인의 행복과 자아 실현을 더욱 중시합니다. 전통적인 기대와 현대적 가치 사이에서 균형을 찾으려는 노력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변화 속에서 개성화의 개념은 더욱 의미를 가집니다. 거부당하는 것에 대한 두려움을 넘어서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이것은 용기를 요구합니다. 우리가 평생 쌓아온 방어 기제를 내려놓는 것은 두렵습니다. 우리가 의지해온 페르소나를 벗어던지는 것은 불안합니다. 우리의 그림자와 마주하는 것은 불편합니다. 하지만 이 여정의 끝에는 진정한 자유가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승인을 구하는 것에서 벗어난 자유, 진정한 자기로 살아가는 자유 깊고 의미 있는 관계를 맺는 자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더 이상 다른 사람들의 기대에 맞춰 살지 않아도 될 때 우리는 비로소 진정으로 살기 시작합니다. 융근 개성화된 사람을 설명하면서 그들이 자기 자신과 평화롭게 지낸다고 말했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빛과 그림자를 모두 받아들입니다. 그들은 완벽하려고 노력하지 않습니다. 대신 진정성 있게 살려고 노력합니다. 그들은 다른 사람들의 의견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중심이 내면에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역설적으로 다른 사람들과 더 깊이 연결됩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진정한 자기를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진정성은 다른 사람들도 진정성 있게 되도록 허락합니다. 그들 주변에서 사람들은 가면을 벗을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개성화의 선물입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이 될 때 우리는 다른 사람들도 그들 자신이 되도록 허락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불완전함을 받아들일 때 우리는 다른 사람들의 불완전함도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자기 자신에게 자비로울 때 우리는 다른 사람들에게도 자비로울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우리는 어떻게 시작할 수 있을까요? 먼저 자기 관찰부터 시작하세요. 당신이 다른 사람들의 승인을 구하는 순간들을 알아차리세요. 언제 당신은 진짜 생각을 숨기나요? 언제 당신은 진짜 감정을 억누르나요? 언제 당신은 다른 사람을 기쁘게 하기 위해 자신을 희생하나요? 이런 순간들을 판단 없이 관찰하세요. 자신을 비난하지 마세요. 단지 알아차리세요. 이것이 인식의 시작입니다. 우리는 인식하지 못하는 것을 바꿀 수 없습니다. 그 다음 작은 실험을 시작하세요. 안전하다고 느끼는 상황에서 조금 더 진정성 있게 행동해 보세요. 예를 들어 친한 친구와 대화할 때 정말로 느끼는 것을 솔직하게 표현해 보세요. 직장에서 정말로 동의하지 않을 때 다른 의견을 조심스럽게 제시해 보세요. 처음에는 작게 시작하세요. 큰 선언을 할 필요는 없습니다. 작은 진정성의 순간들이 쌓여서 큰 변화를 만듭니다. 그리고 각각의 작은 승리를 축하하세요. 당신이 진짜 당신으로 조금 더 살았다는 것을 인정하세요. 또한 자기 돌봄을 실천하세요. 당신 자신을 친구처럼 대하세요. 당신의 필요를 존중하세요. 당신의 한계를 인정하세요.
휴식이 필요하면 쉬세요. 혼자 있고 싶으면 혼자 있으세요. 도움이 필요하면 도움을 청하세요. 자기 돌봄은 이기적인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자기 존중의 표현입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잘 돌볼 때 우리는 다른 사람들도 더 잘 돌볼 수 있습니다. 빈 잔으로는 다른 잔을 채울 수 없습니다. 그리고 지지 시스템을 찾으세요. 이 여정을 혼자 갈 필요는 없습니다. 당신의 진정성을 지지해주는 사람들을 찾으세요. 심리치료사나 상담가의 도움을 받는 것도 좋습니다. 비슷한 여정을 가는 사람들과 연결되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한국에는 이제 많은 자기개발과 심리상담 커뮤니티가 있습니다. 책을 읽고 강의를 듣고 워크숍에 참여하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당신이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같은 여정을 걷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인내심을 가지세요. 변화는 하루아침에 일어나지 않습니다. 평생 쌓인 패턴을 바꾸는 것은 시간이 걸립니다. 때로는 2걸음 전진하고 1걸음 후퇴하는 것처럼 느껴질 것입니다. 이것은 정상입니다. 중요한 것은 방향입니다. 완벽한 진전이 아니라 옳은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1년 전의 당신과 지금의 당신을 비교해 보세요. 조금이라도 더 진정성 있게 살고 있나요? 조금이라도 덜 다른 사람의 승인에 의존하고 있나요? 조금이라도 더 자기 자신을 받아들이고 있나요? 그렇다면 당신은 올바른 길을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거부당하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어디서 오는지,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넘어설 수 있는지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우리는 어린 시절의 조건적 사랑이 어떻게 페르소나를 만들어내는지, 그리고 어떻게 그림자가 형성되는지 살펴봤습니다. 우리는 개성화의 과정, 즉 진정한 자기를 찾아가는 여정에 대해 배웠습니다. 이 여정은 쉽지 않습니다. 용기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가장 의미 있는 여정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우리가 진정으로 살기 시작하는 여정이기 때문입니다. 다른 사람의 기대에 맞춰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의 진실에 따라 사는 것입니다. 융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가장 두려운 것은 자기 자신을 완전히 받아들이는 것이다. 하지만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우리의 빛과 어둠 강점과 약점 성공과 실패를 모두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이것이 전체성으로 가는 길입니다. 거부당하는 것에 대한 두려움은 결국 우리가 우리 자신을 완전히 받아들이지 못했기 때문에 생깁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의 일부를 거부하고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도 우리를 거부할 것이라고 두려워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우리 자신을 온전히 받아들일 때 다른 사람의 거부는 더 이상 우리를 파괴하지 못합니다. 이것은 다른 사람의 의견이 중요하지 않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우리는 여전히 사회적 존재이고 다른 사람들과의 연결은 중요합니다. 하지만 우리의 가치는 다른 사람의 승인에 의존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가치는 내재적입니다. 우리는 단지 존재한다는 이유만으로 가치가 있습니다. 진정으로 중요한 것은 우리 자신의 승인입니다. 우리가 거울을 보고 우리 자신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는가? 우리의 불완전함에도 불구하고 우리 자신을 사랑할 수 있는가? 우리가 혼자 있을 때 우리 자신과 평화로울 수 있는가? 이것이 진정한 자유의 시작입니다. 그리고 역설적이게도 우리가 다른 사람의 승인에 덜 의존할 때 우리는 더 깊은 연결을 경험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진정한 자기를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완벽함과 연결되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진정성과 연결됩니다.
우리의 불완전함, 우리의 취약,